캐나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캐나다를 그저 미국 북쪽에 있는 정도로만 이식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조금 있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1인당 GDP가 꽤 높고 동계 스포츠 강국인 나라 정도로만 알죠. 놀랍게도 캐나다는 부패 인식 지수 10위권을 항상 유지하는 청렴한 나라입니다. 지리 문화적으로 아주 가까운 미국보다는 꽤나 유의미하게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는 어떤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미국보다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청렴하다고 평가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로비 법을 제정한 국가입니다. 엄격한 건 둘째치고 로비가 무엇일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의에 따르면 로비란 특정 집단이나 혹은 기업들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 입법 과정 혹은 정부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로비의 어원은 우리가 아는 건물 로비할 때 그 로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의사당 로비에서 의원들을 붙잡고 이 법 좀 통과시켜달라 청원하던 것을 로빙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대로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칭 청탁금지법이 있어 청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로비나 청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민원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뇌물이 오간다거나 제대로 된 수기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는 등 나쁜 청탁이 문제일 뿐이죠.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1946년 연방 로비 활동 규제법을 제정하여 로비스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수입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로비스트, 말 그대로 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로비하고자 할 때 단체 사람이 직접 국회의원과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것보다는 입법의 메커니즘을 아는 로비 전문가가 중개하는 것이 입법 청원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캐나다 또한 1989년 로비법의 전신인 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로비위원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로비스트는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하며 특히 특정 공직자, 쉽게 말해 직급이 많이 높으신 분들을 만난 내용은 매달 업데이트해야 하죠.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칙도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의 로비법과 디테일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 청렴도가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바로 로비와 연계된 규정의 차이입니다. 캐나다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 기부를 1100 캐나다 달러 약 1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조합 및 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바게트 빵을 사줬고 저 사람은 한우 스테이크를 사줬다면 누구 편을 들고 싶을까요? 소고기 사준 사람에게 팔이 굽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즉 기부 금액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에게 기부금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공정하지 않고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입법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기부를 아예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기부를 금지했다가는 정치인들이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동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그 균형점을 1100달러로 봤습니다. 2022년 1인당 GDP가 5만 달러 수준이니 중산층이나 서민도 충분히 기부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금액으로 제한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조달을 허용한 것입니다. 2010년 1월 21일 미 연방 대법원은 기업의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받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로비를 감행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NRA 전미 총기협회가 있습니다. 2010년 이래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무려 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의 기부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파워레인저의 아버지 하임 사바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에게 1140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개로 로비와의 거래가 오갈 만한 우회 수단도 많습니다. 힐러리는 2006년 생일 파티 때는 1000달러짜리 파티 초대권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과 술이 나온다 한들 오롯이 먹겠다고 1000달러짜리 파티 초대권을 구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런 초대권을 누가 왜 살까요? 바로 파티에 참가하여 인맥을 두루쌓고 의견을 개진해야 할 로비스트들이 삽니다. 초대권을 구입함으로써 인맥왕 힐러리에게 눈도장도 찍는 셈 치고 말이죠. 직접적 뇌물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니 우회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비스트 규제법원이 있어봤자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은 빠져나갈 길을 강구해냅니다. 캐나다는 이를 애초부터 방지하고자 기부금 상한선을 서민 가정에게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제한해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골고루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공직자가 퇴직하고 로비스트로 등록하려면 5년간의 휴지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요 공직자의 퇴직 직후에는 관청 내 알고 지내던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 공정한 로비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은 휴지 기간이 2년인 것에 반해 3년이나 더 길어 훨씬 엄격한 규정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과하게 휴지 기간이 짧은 것은 또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모 업체를 기소했다가 퇴직 후 그 업체를 변호하는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있는 걸 생각하면 미국도 양반이죠. 2023년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제3자에 의한 로비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로비 활동이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제3자에 의한 로비 활동만 불가한 점을 우회하여 아예 고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전관에게 회사의 대관 업무를 맡기는 것이죠. 대관 업무란 말 그대로 관, 즉 행정기관 또는 입법, 사법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있는 자들만 입법에 더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로비스트 제도를 아예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관 예우를 인정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한 것처럼 정당한 청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같은 사소한 특권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높은 분들이 자신들의 재취업을 막는, 자신들의 족쇄가 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스스로 만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